이제 일단 시작은 뭐냐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회귀 문제를 이제 다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주어진 값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있을 때 걔네들을 가지고 특정한 값 연속적으로 하나를 예측해낸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사실 실제 인공지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서는 그런 회귀, 리그레션의 문제들보다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가 훨씬 더 흔합니다. 특히 우리는 의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자, 들어가 볼게요. 복습은 쭉쭉쭉 패스하고. 여기 그냥 써 있는 것처럼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vs 비환자를 분류한다라는 그 진단의 영역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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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헤모글로빈들 헤마토크린 예측하고 이런 걸 해보기는 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특히나 회귀보다 분류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도입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신경이 계속 잘 부어 삼고 있는데요. 네. 참고로 누구를 모델로 만든 건 아니에요. 신경이는 그냥 우리의 신경일 뿐입니다. 자, 헤모글로빈을 활용해서 헤마토크릿을 예측하는데 성공한 신경이는 안암병원에서 유명인사가 됐겠죠. 와, 저 예과 1학년짜리가 무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병원의 문제를 해결했대 하면서 유명해졌겠죠. 자, 이제 고대 구로병원에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아, 아주 인기 스타네요. 자, 어떤 문제냐? 전산 오류로 지난 1월 한 달간 시행한 모든 혈액 검사에서 환자의 성별과 나이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렸대요. 오, 대참사.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환자들의 혈액 검사 수치는 남아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시킨 거죠. 이 수치들만 가지고 성별과 나이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줘라. 라고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경이는 열심히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차시를 누구보다 열심히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뭘 알고 있느냐? 데이터에는 훈련 데이터가 똑바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시키고 싶으니까 데이터 좀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2024년에 이제 검사를 해봤었던 6,000 케이스만큼의 샘플을 주었습니다. 성별과 나이가 똑바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 혈액 검사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노션에 있는 6차시 강의로 펼쳐주시면 되고요. 저희 노션에 bloodtest.csv라고 하는 마침내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csv 다 썼고요. 이제 블러드 테스트 볼 겁니다. 케이스 수가 더 많아요. 무려 6,000 케이스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활용해가지고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생각보다 수업마다 파일을 분리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중에 한 9차시, 10차시 가면 좀 괴로우실 거예요. 네, 수업마다 폴더 다 분리해 주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우리 맨날 하던 거 그냥 해볼게요. import pandas pd 그 다음에 df는 pd read blood test.csv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와 보면 자, 짜잔. 네. 일단 로우 개수가 3배로 늘어났어요. 6천. 왜 그러냐면 사실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모델의 성능이 일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맞춰서 더 많은 케이스를 가져왔고요. 네. 참고로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데이터입니다. 아, 가져오실 때 인덱스 컬럼 아이디로 지정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해줍시다. 각 수치들 잠깐만 설명 좀 들어볼게요. 이제 성별은 남성이면 M, 여성이면 F로 되어 있고요. 나이는 그냥 정수값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스 그냥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혈중 포도당이고요. HbA1c 당화혈색소고요. AST랑 ALT 간 효소 수치고요. 저 간이 부서지면 나와요. 그냥 혈액으로 풀리는 효소예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혈액 안에 그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고요. 그 다음에 크레아틴이랑 비유에는 신장이랑 관련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콜레스테롤은 이제 그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 지질이고요. 트라이글리세리드는 중성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본과에서 열심히 배우시고요. 우리는 머신러닝 하고 있으니까 쟤네들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는 특별히 관심 갖지 않을게요. 자, 일단 신경이가 이 6천 데이터를 가지고 성별과 나이를 각각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일단 성별은 되게 직관적이죠. 지금 여기는 딱 메일 아닌 피메일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둘 중 하나로 뭐 하는 문제? 분류하는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나이는 지금 다 정수값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이가 열심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저거 나이 정확하게 숫자값 하나하나로 예측하는 건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면요. 저연령, 중연령, 고연령 딱 이렇게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보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기 지금 성별도 알파벳으로 나와 있고 우리는 딱 1과 0으로 0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에이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 정수값으로 나와 있으니까 먼저 데이터 변형을 조금만 해줄게요. 빠르게 따라와 보세요. 일단 함수라는 어플라이를 쓸 거라서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define 그냥 네, 성별 값들을 바꿔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얘는 x라는 입력값을 받아서 x가 메일이라면 0을 반환하고 그게 아니라면 여자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1을 반환하는 이런 함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성별이라는 컬럼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apply 함수를 쓰면 우리가 만들었었던 우리의 함수를 그냥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방금 만든 함수를 그냥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출력해보면 성별 컬럼이 0 또는 1로 정확하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걸 제가 해서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전처리는 한 번 정도 더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들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됐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당근이 없으시면 반짝반짝. 오징어 게임 버튼 어디 안 파나? 삐. 자, 혹시 되셨다면 change age 함수도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나이를 이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이가 30세 미만이면 저연령층이죠. 이러면 빵으로. 그 다음에 엘리프 기억나시죠? 50세 미만, 이제 중년층 정도면 1로.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50세 이상, 80세까지 있어요, 이 데이터는. 그 정도면 노년층 2로. 이렇게 해서 저연령, 중연령, 고연령 3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apply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이 change age 함수를 적용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따라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age 했던 것처럼 연속적인 값들을 이렇게 몇 가지의 구간으로 끊어가지고 0, 1, 2 이렇게 값들을 붙여주는 거. 이산화하는 과정이죠. 쉽게 말하자면. 이런 과정을 우리가 그냥 코딩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다 코딩 아니냐. 맞는데 그렇게 코드로 그렇게 값들을 범위에 나눠서 코드를 붙여주는 거. 이 부호화의 과정을 코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변수 코딩 어떤 식으로 했냐라고 하면 지금 이 코드 썼다 그 의미로 코딩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변수를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끊어서 부호화를 했느냐 이거를 묻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네. 그냥 지금 일단 코딩 된 거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성별은 딱 남자 0, 여자 1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두 개의 숫자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에도 저연령 빵, 중연령 1, 고연령 2 이렇게 해가지고 셋 중 하나의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신경이는 아홉 개, 이 오른쪽에 있는 요 9개의 피처들을 가지고 요 성별 또는 나이 얘네들을 각각 예측해보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주었을 때 어떤 값 하나, 연속적인 값 하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클래스들 중에 하나, 범주들이죠. 클래스는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예측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의료가 꼭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이 해결해야 되는 제일 메이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의료 분야에서는 조금 더 중요성이 높다. 왜냐면 진단이라는 딱 하나의 그 정말 중요한 요소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별을 봤잖아요. 거기처럼 딱 클래스가 0 또는 1 이렇게 두 개뿐인 경우를 우리가 이진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연령, 중연령, 고연령 세 개의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클래스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인 경우를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 다중분류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다른가요? 네, 생각보다 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료의 문제로 좀 넘어가 보자면 환자냐 비환자냐 딱 얘네를 진단하는 거는 이진 분류가 되겠죠. 딱 얘네 둘 사이를 가르는 거는 반대로 환자기는 환자인데 이 사람이 경증이냐 모더레이트냐 시비어냐 얼마나 심하냐 얘네들을 클래스에 따라서 나누는 거는 얘는 다중분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첫 번째 알고리즘,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건데요. 로지스틱 회귀도 사실 여러분들 중에는 통계적 그 분석 방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로지스틱도 엄연히 선형회귀처럼 그 시작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머신러닝을 배우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는 알고리즘 이름은 회귀예요. 그런데 걔는 분류용 알고리즘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가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제가 세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그냥 잘 따라와 보세요. 그냥 화면 보면서 따라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남녀 분류하는 문제만 한번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타깃 데이터가 남자는 빵, 여자는 1 이렇게 그냥 실제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9개 다 때려놓고 다중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어서 0 또는 1의 값을 예측하게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 선형 회귀 배웠으니까. 라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9개 다 쓰는 거는 조금 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헤모글로빈 하나, 남자와 여자에서 가장 차이가 뚜렷한 저 헤모글로빈이라는 변수 하나만 가지고 남자는 0, 여자는 1, 이 둘을 분류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형 회귀를 진짜 해봅니다. 자, 그냥 이건 제가 보여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지는 마세요. 자, X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헤모글로빈을 가져올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2차원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맞춰야 될 대상은 그냥 성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기 귀찮다. 그냥 하지 말까? 그럼 사이클런 네, 셀렉션, 임포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X, Y, 랜덤 스테이트 42 이렇게 해놓고 from scikit-learn 리니어 모델에서 임포트 리니어 리그레션 가져온 다음에 빈 모델 하나 만들어 놓고 lr.fit, X 트레인, Y 트레인 그 다음에 lr.score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왜 다들 웃으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성능이 처참합니다. r제곱 값이 0.39가 나와요. 일단 뭔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왜 그런지 사실 살펴보자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남자는 0, 딱 0 하나 값, 여자는 1 하나 값을 딱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선형회귀는 뭘 하는 알고리즘이냐면 기본적으로 선 하나를 이렇게 쭉 찾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얘의 값은 딱 0 또는 1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굉장히 연속적이고 다양한 값들이 나올 거예요. 저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라면 사실 다 공역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값들이 어떤 꼴로 나오냐면 네, 네, 0.31, 0.89 이런 식으로 딱 0 또는 1이 아니라 굉장히 연속적인 값들이 이렇게 도출이 돼요. 일단 여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레이블 0 또는 1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선형회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선을 찾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딱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기울기에 따라서 이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1 증가하면 뭔가가 증가한다. 이런 식이겠죠. 선형식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헤모글로빈이 1 높아질 때마다 여성 투 남성이라는 정도,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쪽으로 얼마씩 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 말이나 되느냐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이 구해지기는 하는데, 이 선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선형회귀를 우리가 돌렸잖아요.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 제가 실제로 남자였던 점들은 다 파란색으로, 실제로 여자였던 점들은 다 빨간색으로 한번 찍어본 거예요. 어쨌든 선이 의미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뭔가 분류가 잘 되긴 된다라는 느낌은 좀 드시죠? 이걸 보면. 어쨌든 위쪽은 빨강, 아래쪽은 파랑. 무슨 쿠키처럼 이렇게 쫙 분류는 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어쨌든 얘네들이 값을 가지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물었어요. 0.31, 0.89 이런 값들은 딱 0 또는 1이 아닌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얘네들은 0과 1 중에 하나에 가까워요. 0.31은 0, 남자 클래스에 더 가까운 값이고 0.89는 1, 여자 클래스에 더 가까운 값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인 0.5를 선으로 쭉 그어놓고 그냥 걔보다 아래인 거는 남자로, 걔보다 위인 건 여자로 분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욕심을 낼 수가 있냐면 이게 지금 값들이 다 0에서 1 사이로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0에 가까우면 남자고 1에 가까우면 여자래요. 연속적인 값들인데. 그러면 이 값을 일종의 여자일 확률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세요. 1에 가까워지면 여자로 분류하고 1에서 멀어지면 남자로 분류하는 거니까 이 전체적인 0부터 1까지의 그라데이션은 일종의 이 데이터가 여자라는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근데 확률로는 지금 못 써요. 확률 비슷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확률로는 확실하게 못 써요. 왜냐? 0이랑 1을 벗어나는 값이 있으니까. 확률에 저런 값들은 존재하면 안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직선이 잘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여기서 그리고 0.5를 기준으로 해서 더 0에 가까우면 남자, 더 0, 1에 가까우면 여자 이거 자체를 여자일 확률로 쓸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얘는 지금 문제가 연속적인 직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수값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확률의 기본 값인 0에서 1이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마이너스 0. 몇, 플러스 1. 몇 이런 값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뭔가 확률처럼 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다 정도의 감정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보냐? 얘네의 값을 무조건 0에서 1 사이로 딱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얘를 진짜 확률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짓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 방금 배운 거, 민맥스 스케일링. 최소값을 빵으로 맞추고 최대값을 1로 맞추고 그 사이 어디 위치에 있는 이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 값들을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찾아가지고 민맥스 스케일링을 해본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일단 극단치에 너무 취약해요. 우리 데이터에 갑자기 뜬금없이 헤모글로빈이 한 30인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뭐 어떻게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쳐보면 미니멈이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민맥스 스케일링을 하면 다 올라가 버려요, 너무. 웬만한 값들이 다 0.8, 0.9 근처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스케일링이 안 되죠. 또 한 가지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민맥스 스케일링을 해버리면 0.5에 대해서 대칭이 아닌 이상 한가운데가 딱 0.5로 이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0.5가 남자와 여자의 중간 상태라는 걸 딱 알고 있고 확률이 반반이 위치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민맥스 스케일링을 해버리면 확률이 이상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최소가 마삼, 최대가 플러스 2라면 0.5라는 원래 값을 민맥스 스케일링 했을 때 0.5가 아니라 0.7로 가버려요. 그러면 뭐 탈락? 또 한 가지 방법을 또 생각을 해봐요.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보면 2차 시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 그때 이상치 처리하는 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뭐 그 박스 플롯 기억나세요? 이렇게 수염 쭉 그려가지고 1.5 IQR씩 얘네 벗어난 것들 다 여기 그냥 경계값이라고 쳐버리는 거 이상치 보완하는 되게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래가지고 1 넘어가는 값은 다 1로 빵보다 밑에 있는 값은 다 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 자, 지금 여기 그래프를 잘 보면 헤모글로빈이 16일 때나 18일 때나 둘 다 어쨌든 0보다 확률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확정적 남자인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을 우리가 지금 확률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그냥 무조건 남자 100% 100%로 똑같이 쳐버려도 되는 걸까요? 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16이라는 입력값과 18이라는 입력값은 분명히 다른 건데 걔네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뭔가 이슈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왜냐면 18은 굉장히 극단적인 값이라서 쟤는 정말 남자일 확률이 높지만 16은 그보다는 덜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어디까지 왔냐? 선형으로 0, 5할 1을 예측시키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선이 이렇게 그어진다. 근데 얘를 거의 확률처럼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뭔가 감정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불연속적으로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민맥스 스케일링 같은 방식을 쓰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요 함수에다가 합성을 해버립니다. 자, 이 함수가 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x축은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다 그려질 수 있는데 y축이 지금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이거든요. 학번이 낮을수록 이 식이 머릿속에 빠르게 그려지실 거예요. 네, 저는 본과 2학년이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네. 그쵸? x에다 빵 넣으면 2분의 1 딱 나오고 x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1분의 1 되니까 1로 가고 네. 아무튼 저렇게 생긴 함수가 나와요. 근데 얘는 그럼 뭐가 특성이 있냐? 일단 일단 요 함수를 우리가 시그모이드라고 하는데 이 함수가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합성을 한다는 거냐? 자,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실수 전체가 정의역인데 근데 그 와중에 공역이 0부터 1까지만이에요. 이게 왜 큰 장점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원하는 상황이랑 딱 맞죠? 얘가 기본적으로 선형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도 뽑아낼 수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얘를 전부 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준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찾았던 그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들이 있냐? 0,0.5, 딱 저 2분의 1에 대해서 점대칭 구조입니다. 그럼 무슨 장점이 있느냐? 딱 저기를 확률 절반으로 그어놓고 쟤보다 왼쪽 0에 가까워지는 저 방향일 때는 0으로 분류하고 쟤보다 오른쪽 1에 가까워지는 저 방향일 때는 남자로 분류하고 요런 케이스가 가능해지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가 더 있냐? 얘는 실수 전체에서 다 연속입니다. 심지어 미분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아웃라이어 보완을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었냐면 저 16이랑 18을 똑같이 취급해버린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값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물론 정말 미세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확률이 진짜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잘라서 판단을 하지 않고 확률을 조금이라도 계속 더 높이면서 이렇게 근사하면서 판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라는 약간 형태도 익숙하지 않은 이 함수를 사용하면 모든 값들을 실수 값들을 받았을 때 딱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에서 1 사이 확률로 변환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핵심이에요. 함수 예쁘죠? 네. 참고로 저렇게 생긴 건 우리가 다 시그모이드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못 믿겠지만 우리 대장을 네 파트로 나눠서 세 번째 거를 시그모이드 장이라고 불러요. 네. 뭔가 이런 데 재밌게 배우시고. 자,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형 회귀를 찾아요. 저 wx 플러스 b를. 똑같이 저 선을 찾는데 걔를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저거 아까 시그모이드 함수였죠? 저기다가 합성시켜서 이렇게 0부터 1 사이의 확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처음에 선형 회귀 알고리즘이 wx 플러스 b 얘를 만족하는 그 w 값과 b 값을 찾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y 값이 0, 1 둘 중에 하나 딱 클래스로만 정해져 있을 때 저 관계를 만족하는 최적의 w와 b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결과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제가 그려놓은 게 놀랍게도 없네요. 그냥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이 한 뭐 12, 14다. 이렇게 좀 낮은 값이다. 그러면 0에 굉장히 가깝다가 헤모글로빈이 뭐 한 15 정도 경계값이면 이렇게 0.5에 가까워지고 뭐 16, 18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화학 이렇게 1에 가까워지는 요런 형태의 식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식도 기본적으로 평행 이동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알맞는 W 값과 B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진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진분류랑 다중분류를 구분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걔네들은 살짝 다른 문제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확률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확률을 구하는 걸까요? 남자인 확률? 여자인 확률? 아니면 둘의 차이? 둘의 합? 자,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남자 또는 여자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진분류라는 상황은 클래스가 딱 두 개라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쌍이잖아요. 페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일 확률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남자일 확률은 그냥 1에서 걔를 빼버리면 돼요. 어차피 합이 무조건 1, 전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코딩을 어떻게 했냐면 남자를 빵으로 두고 여자를 1로 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일 확률, 그러니까 여자일 확률을 그냥 예측을 시키면 알아서 걔가 0.5보다 낮으면 남자 쪽에 더 가까운 거니까 남자로 분류하고 0.5보다 높으면 1에 더 가까운 거니까 여자로 분류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클래스에 대한 확률만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그 클래스마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중분류는 다르냐? 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딱 1대1로 서로 합이 1이다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가 예를 들어 4개다. 그러면 4개의 확률을 각각 예측하는 모델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진분류와 다중분류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n개면 모델이 n개가 필요하지만 이진분류는 2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된다. 자,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는 선형 회귀 알고리즘이랑 아주 닮아 있습니다. 네. 저런 y와 x 사이에 식을 하나 딱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x들, 입력들을 쭉 갖고 있고 그 다음에 y들, 실제 타깃들을 쭉 갖고 있잖아요. 물론 타깃들은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0 또는 1 딱 2개의 값만 가지고 있겠지만 그랬을 때 그냥 W랑 Q를 그때 했던 것처럼 아무 의미의 값 하나로 잡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차이를 구하고 얘도 지금 확률을 예측을 할 거잖아요. 막 어떤 거는 0.99 완전 여잔데 어떤 건 0.46 약간 남잔데 이런 식으로 막 예측을 할 거잖아요. 걔네들이랑 실제 정답 1, 0, 0, 1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 비교를 해가면서 계속 W와 B를 제일 잘 맞도록 맞춰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경사각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쭉쭉쭉쭉 돌리면서 점점 그 정답에 가까워지고 W와 B는 어떤 값을 수렴을 하고 이런 선형 구조의 기본적인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일단 식이 다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뭘 했었냐면 그 결론적으로는 그 식을 미분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미분하는 식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연산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문제 상황이 달라요. 이게 중요해요. 식이 다른 거는 그냥 계산할 때만 식을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별 이슈가 안 되는데 문제 상황이 다르다는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귀 문제에서는 손실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예측, 차이, 빼서, 제곱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였냐? 예측과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예측과 실제 정답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어떤 하나의 함수처럼 사용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근데 왜 제곱을 해줬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첫 번째로 부호를 다 플러스로 통일시켜 주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차이를 더 크게 과장해서 만들어서 큰 차이부터 일단 줄이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회귀 문제에서 사용하였던 민 스퀘어 에러, MSE, 제곱 평균 오차라고 하는 손실함수였죠. 그런데 회귀 문제, 분류 문제예요, 지금은. 회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객관적으로 정답과 예측 사이의 차이를 그렇게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정확하게 분류를 해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민 스퀘어 에러가 아니라 다른 손실함수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계산할 때 식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손실함수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바로 좀 다뤄볼게요. 자, 제가 열심히 설명한 내용이 바로 나와 있네요. 네, 손실함수의 개념, 예측과 정답의 차이를 파라미터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각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함으로써 그 차이를 최소화해 나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개념은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손실함수 자체가 되게 높을수록 기울기도 그만큼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라미터를 더 빠르게 변화시키려는 동력이 된다. 우리가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양이 저 미분계수에다가 학습률을 곱한 값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률은 뭐 상수니까 저기서 이렇게 가파를 때, 진짜로 손실함수가 높을 때는 파라미터를 큼직큼직하게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정답에 가까워지면 파라미터를 아주 조금씩 이동시킨다고 했어요. 이게 파라미터가 수렴하게 되는 원리였었죠. 자, 그래서 이게 손실함수의 기본 개념이었었는데 그러면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어떤 손실함수를 쓰냐? 자, 일단 식을 보면 뭔가 기분 나쁘게 생겼죠, 좀. 근데 사실 정말 간단한 식입니다. 왜 그러냐? 자, 설명을 잠깐만 해드릴게요. 앞에 있는 건 어차피 그냥 평균치라는 소리죠. n분의 1의 시그마 n이면. 근데 뒤에 있는 부분을 잘 볼게요. 지금 y는 뭐냐면요. 진짜 정답이에요. 0 아니면 1이겠죠?
그다음에 뒤에 있는 P는 뭐냐면요. 얘는 probability. 얘가 모델이 예측한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Y는 무조건 0 아니면 1 이렇게 이산적으로 나올 거고 P 값은 0에서 1 사이의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식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진짜로 정답이 0일 때 1일 때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정답이 빵이면 앞에 있는 항이 날아가 버리죠. yi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그냥 1대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체가 뭐가 되냐면 그냥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그게 무슨 식이냐? 저 식이에요. 자, 그리고 정답이 실제로 1이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 뒤에 게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얘는 1 곱해지니까 그냥 마이너스 로그 pi가 돼버립니다. 자, 이게 뭐 왜 중요하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정답이 진짜 0이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빵일 때 그냥 빵 되는 거 보이세요, 손실이? 근데 1로 가까워질수록 손실이 미친 듯이 기하급수적으로 쭉 커지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 정답이 빵인데 그거를 정말 빵점빵이라고 정확하게 확률을 예측을 했어. 그러면 이건 아무 손실도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반대로 1쪽으로 가깝게 예측을 할수록 너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손실을 확 키워버리는 구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특히 1에 정말 가깝게 예측을 했다면 손실이 정말 많이 커지겠죠. 왜냐면 진짜 잘못된 예측인 거니까. 거의 확신에 가깝게 1이라고 찍었다면. 자, 반대로 1인 경우를 볼게요. 대칭이죠. 1인 1이 정답인데 예측을 정확하게 1이라고 딱 내놨다면. 그러면 얘가 지금 값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손실이 빵입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잘못된 예측을 내놔서 1일 확률이 뭐 1%, 2%다 이렇게 내놓으면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구조의 손실함수는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0이냐 1이냐, 지금 정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반대쪽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큰 부담을 가하고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부담을 확 줄이는 구조로 함수가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똑똑하죠, 설계가.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만 한 줄 한 줄 뜯어볼게요. 바이너리라는 거는 그냥 이진 분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대칭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로스는 서로 교차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y가 이렇게 0이라면 1에 가까워질수록 1이라면 0에 가까워질수록 이 손실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트로피가 조금 애매한데 저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엔트로피 맞거든요. 연력학 2법칙에 나오는. 저게 왜 갑자기 등장을 했냐?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연력학, 통계역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셨다면 아실 텐데 거기서 말하는 그 엔트로피가 정보 이론에서 정보 그 분산 뭐라 그러죠? 정보 복잡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측의 부정확도랑도 같은 개념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질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이 실제로 정답인데 0에 가깝게 예측을 하고 있으면 이건 무질서한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그 엔트로피, 무질서함의 크기를 특정한다라는 이유에서 저런 이름이 붙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복잡한 이유를 가지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실제 정답이 0 또는 1일 때 맞는 정답을 내놨다면 손실은 빵. 근데 반대쪽을 더 유력하다고 찍으면 찍을수록 손실함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 수학을 해보자면 우리 저번에 있었던 슬라이드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여기 지금 로스 W, B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 저번에 봤었던 선형회귀의 손실함수였어요. 그거죠? 정답에서 예측 빼고 제곱. 민스퀘어 에러죠. 평균 제곱 오차.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 얘를 W와 B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을 해보면서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정하고 여기다가 학습률 뭐 0.01 이런 걸 곱해가지고 파라미터 움직이는 크기를 정했어요. 여기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식이 좀 복잡하죠. 사실 식이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 그냥 PI라고 퉁쳐놨잖아요. 근데 저 PI가 결론적으로는 얘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실제 식에다가 X를 대입한 값. 그래서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PI는 기본적으로 시그모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그모이드를 통해 나온 확률값. 근데 지금 확률에 여기 X 자리에다가 선형 회귀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3단으로 합성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한 번에 W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좀 번거롭거든요. 합성을 다 해놓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 로스의 PI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P의 Z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Z의 W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이게 사실 뭐 그렇게 그냥 약분한다고 치면 결론적으로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 세 개를 각각 이렇게 곱해가지고 최종 그라디언트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최종식이 되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최종 결과가. 되게 간단하게 나오죠, 생각보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의 손실 함수들을 알맞은 파라미터마다 편미분을 해줌으로써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여기다가 0.01 뭐 이런 학습률을 곱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똑같이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론적인 건 다 끝났고 이제 우리 그냥 진짜 모델 만들어 보면 되거든요. 우리 헤모글로빈 하나 갖다가 맞추는 거 한 번만 해볼게요. 아, 여러분들 어차피 이걸 하셔야 됐군요. 네. 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좀 더 이쁘게 써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데이터 스플릿까지 되셨다면 그 밑에 있는 표준화 따로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로지스틱도 회귀 모델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은 모델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컨셉만 얘기해드리자면 지금 로지스틱은 실제 값을 사용하는 거니까 표준화가 당연히 필요한데 실제 값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값의 순서라던가 다른 뭐 집단이라던가 이런 다른 특성들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표준화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여기 두 셀까지 실행시켜 주시면 끝입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전처리 다 되셨으면 참고로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과정 다 포함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변수 선택하고 드레인 테스트 막 분리하고 뭐 슉슉슉슉 표준화까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모델 훈련해 봅시다. 자, 사이클런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디 있냐면요. 놀랍게도 똑같이 리니얼 모델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지스틱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선형 회귀를 확률로 쓸 수 있도록 시그모이드에다가 합성해 놓은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리니어 모델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CV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 가져오시면 안 돼요. 지금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어줘야겠죠? LR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니까 LR이겠죠? 자, 그런데 선형회귀도 LR이었어요. 서로 겹치지 않느냐? 사실 겹치지 않긴 하거든요. 왜냐면 선형회귀는 회귀 문제 풀 때 쓰고 로지스틱은 분류 문제 풀 때 쓰니까 사실 두 개가 겹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LR, LR 편하게 보통 다 LR로 통일합니다. 만약에 정 겹치면 뭐 LIR, LOR로 분류하시든가 알아서 하시고요. 자, 사용 방법.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드렸었던 되게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이킨런의 정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모델에 걸쳐서 모델 생성, 훈련, 예측, 평가 방법이 다 똑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살짝 되살려보면 당연히 훈련 무슨 함수로 하겠어요? 점 did로 하겠죠. 자, 훈련해 줍시다. X 트레인 입력 데이터로 넣고요. Y 트레인 타깃 데이터로 넣어가지고 훈련 진행해 주세요. 로지스틱. 예측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일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할 줄은 아셔야 되니까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프레딕트 데이터라는 변수 하나만 만들고 제가 저번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들어간 데이터랑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야 프레딕트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빈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어 놓고 안에다가 무슨 딕셔너리를 넘기냐? 키는 지금 우리가 헤모글로빈으로 성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키는 헤모글로빈으로 밸류는 예를 들어서 1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로 이런 식으로 넘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구조 이해되시나요? 헤모글로빈이 15라는 값 하나만 담고 있는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걔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2차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 LR 점 우리 로지스틱 만든 모델에다가 프레딕트 함수를 써가지고 프레딕트 데이터 우리 방금 만들었던 저 헤모글로빈 16인 사람 데이터를 쭉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레이 빵이라고 나오죠. 무슨 말이냐? 0이라고 예측했다는 겁니다. 자, 딴 사람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값만 한번 그냥 진짜 낮게 9 같은 걸로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면 왜 빵이 나오지? 놀랍게도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희 표준화해서 그래요. 저희 표준화해가지고 헤모글로빈을 그 값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1을 넣으면 이미 1이라는 값이 헤모글로빈 1mg per 데시리터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잖아요. 1로부터, 네, 평균으로부터 1표준에서 떨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남성으로 예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평균보다 더 낮은, 뭐 마이너스 3 이런 값을 넣으면 1로 나오겠죠? 네,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값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10이라는 값만 갖고 있을 때 그게 얼마로 표준화되는지 어떻게 아냐? 우리 방금 전에 저 SS 스탠다드 스케일러 저거 썼잖아요. 저걸로 똑같이 12인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저기다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요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일 때 진짜 제대로 예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 프레딕트 데이터를 표준화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SS라는 저 모듈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프레딕트 데이터를 요 구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기다가 SS 저거 사용해가지고 표준화한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알겠죠? 프레딕트 데이터 일단 헤모글로빈을 12로 만든 다음에 걔를 우리가 위에서 훈련시킨 저 SS 모델을 통해서 표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여성은 1이라고 12인 사람은 1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후, 좀 섬찟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를 한 17 정도로 바꿔서 이렇게 돌려보면 바로 어레이 빵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저건 무슨 말이냐? 남성으로 예측했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혹시 다들 잘 따라오셨는지요? 네. 그러면 일단 좀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살짝 헷갈렸었네요. 네. 그래서 표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스코어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평가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를 했었죠, 항상.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다 스코어 메소드를 적용해 준 다음에 X 테스트, Y 테스트 해보면 이제 0.81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코어죠. 이거 혹시 진행해도 될까요? 네. 네, 이 0.818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처럼 R제곱값? 자, 지금 우리 무슨 문제 해결하고 있죠? 그쵸. 문제 유형이 분류죠. 그러니까 회귀에서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서 정확도로 대신에 결정계수라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 데이터의 원래 분산에 비해서 지금의 오차가 어느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지 얘를 수치화해서 1 미만의 어떤 값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귀가 아니라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정확도를 쓸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정확도를. 아무튼 그래서 저번에 가져왔었던 슬라이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자면 지금 요거잖아요. 실제로 스팸 메일과 아닌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AI가 스팸 또는 비스팸으로 이렇게 분류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확도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진짜 스팸인데 내가 스팸으로 분류한 거. 그 다음에 진짜 스팸이 아닌데 진짜 스팸 아니라고 분류한 거. 요렇게 두 가지의 합친 비율. 요거를 정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숫자가 방금 전에 본 0.818의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테스트로 우리가 400명을 입력을 했어요. 20%니까. 그 400명 중에서 81.8%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사람들을 올바르게 분류를 했다. 대충 330명, 320명 이 정도 되겠네요. 그만큼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류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70명은 뭐 잘못 분류했겠죠. 맞았는데 틀렸다고 했거나,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라고 했거나, 여자인데 남자라고 했거나, 잘못 분류한 케이스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형외기에서처럼 요 LR이라는 모델의 코이피션트랑 그 다음에 인터셉트를 확인을 해주면 이건 프린트를 써줄게요. 두 개 같이 출력하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그때랑 되게 비슷하게 각 파라미터의 실제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코이피션트는 마이너스 2.15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는 0.35라는 값이 나와요. 이거는 대략 무슨 의미이냐? 우리가 만든 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실제 식이 저런 형태였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냥 얘네가 나온 결과가 각각 W랑 B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WX 플러스 B 분의 1 저게 우리의 회귀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W와 B 값에 저 값들이 각각 들어간 이게 우리의 진짜 회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봤던 로지스틱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일단 한가운데가 0.5가 아니죠. 그 다음에 방향이 뒤집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원래 로지스티크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낸 새로운 함수인 겁니다. 네. 자, 여기서 해석하는 거 잠깐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그 가중치, 그러니까 코이피션트가 마이너스 2.14가 나왔어요. 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3이냐 요거는 안 중요한데 요거는 그냥 얼마나 더 크게 작용하느냐 그냥 그 크기일 뿐인데 저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중요합니다.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남자를 0, 여자를 1로 두고 여자일 확률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앞에 붙는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저건 무슨 얘기냐면 X값,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의 크기가 이렇게 쭉 올라갈수록 여자일 확률은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헤모글로빈이 올라간다는 거는 남자 쪽, 여자 쪽. 남자 쪽에 더 기여를 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코이피션트의 값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는 각각의 변수들이 어느 클래스로 분류하는데 더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아니, 끝이 아니라 이 내용까지 할 건데요. 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지금 하나의 변수,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딱 하나만 가지고 로지스틱 회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을 굳이 안 사용해 볼 이유가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크레아티닌, ALT 이런 수치들 다 남성과 여성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까지 같이 투입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델을 변수를 더 추가해서 다중 선형 회귀 모델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변수들을 더욱 추가함으로써 회귀 모델을 키울 수 있다,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선형회귀에서 단순이랑 다중이랑 다를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피처의 수가 더 늘어나고 그거에 맞춰서 가중치의 개수도 더 늘어나고 이 차이밖에 없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요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게 우리의 회귀식인데 그냥 여기 항만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시그모이드 함수에 다 똑같은데 시그모이드 함수의 지수로 올라가는 저 선형 회귀식이 단순히 WX 플러스 B가 아니라 항이 조금 더 많아진다는 차이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피처의 개수를 늘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지금 여기서 X는 DF 헤모글로빈, 저건 무슨 의미냐면 딱 헤모글로빈 컬럼만 가져와가지고 쓰겠다라는 설명이었죠. 그런데 그냥 우리 성별 빼고 다 씁시다. 모든 컬럼 다 넣어봅시다. 대신에 에이지는 지금 우리가 분류하려고 막 벼르고 있었던 컬럼이니까 걔만 빼고 딱 여기서 성별이랑 에이지 딱 얘네 두 개만 빼고 나머지 9개 뭐 헤모글로빈, 글루코스, HbA1c, AST, ALT 다 한번 써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네. 저 드랍 기억나시죠? 저 드랍은 쓸 줄 아셔야 돼요. 저거 정말 중요해요. 딱 저기 한 줄만 바꾸면 돼서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 다시 돌리면 알아서 X랑 Y 새롭게 만들어지고 트레인 테스트 분리까지 되겠죠. 그 다음 주 실행해보면 표준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주 실행해보면 이제 모델 학습까지 잘 됐겠죠. 자,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레딕트는 지우고요. 스코어를 한번 볼게요. 스코어를 보면 0.887, 오, 88.7%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뭐 과대적합, 과소적합 이런 얘기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88.7%면 저는 상용화하기에 나쁜 성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게다가 지금 데이터 누수 똑바로 방지했고 트레인 테스트 정확하게 분리했고 하니까 저 수치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성능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LR 점 코이피션트랑 인터셉트를 뽑아볼게요. 그러면 뭔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값들이. 이게 뭔지 하나씩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앞에 마이너스 0.19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0.149까지가 하나의 브래킷이잖아요. 저기까지 9개의 숫자가 있어요. 걔네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입력 피처를 9개를 썼거든요. 글루코스부터 트라이글리세라이드까지. 그 9개 각각의 앞에 곱해진 가중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맨 뒤에 지금 숫자 하나가 또 추가로 떨어져 나왔는데 0.248. 얘가 B값, 편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변수가 여러 개더라도 아까 선형처럼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뭐 훈련시키고 하는 방법 다 똑같고 마지막에 다만 코이피션트를 뽑아봤을 때 값이 가중치는 항마다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정도의 차이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회귀계수를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글루코스부터 제가 변수 이름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변수들이 각각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표준화까지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케일도 다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의 크기들도 이제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의 의미로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자일 확률을 1로 두고 예측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지금 값이 플러스인 것들은 값이 높아지면 더 여자 쪽에 뭐랄까 라이클리하게 작용한다라는 얘기겠죠. 반대로 지금 여기 값이 마이너스인 애들, 헤모글로빈, 크레아틴인, 뭐 글루코스 이런 애들은 값이 높아질수록 더 남자 쪽에 라이클리하게 분류할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으로 단 두 개의 클래스, 남자와 여자 구분하는 거를 봤고요. 다중분류까지 할까요, 말까요? 5장. 네, 속 시원하게 하죠. 하고 다음 시간에 그냥 결정, 바로 트리로 넘어갑시다. 뭐 한 10분이면 할 거니까 보세요. 자, 그냥 화면 봅시다. 뭐 별로 어렵지 않아서.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했던 건 이진 분류였죠? 딱 클래스가 두 개인 상황. 그러면 어떤 해석이 가능했냐면 음성 클래스, 그러니까 남사일 확률은 1 양성 클래스. 그러니까 전체 사건 중에서 여자일 확률을 그냥 제외해버리면 된다라는 게 우리의 접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델을 딱 하나만 만들면 됐었고, 남자일 확률을 예측하고 싶으면 1에 대해서 걔의 확률을 뒤집어주면 되는 것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진 분류는 굉장히 깔끔하고 모델이 또 딱 하나로 나옵니다. 이진 분류는 되게 깔끔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중 분류를 하고 싶다. 네. 생각보다 다중 분류를 해야 될 일들이 좀 있거든요. 뭐 클래스 분류해야 될 수도 있고 지역 분류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AG처럼 클래스가 지금 0, 1, 2, 저연령, 중연령, 고연령, 30 미만, 50 미만, 50 이상 이렇게 세 개로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 세 개가 합쳐서 1은 맞지만 어느 하나의 확률만 딱 구했을 때 나머지 두 개의 확률이 자동으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죠. 여기서는 남자의 확률이 여자의 확률로 곧 이어졌지만 여기서는 저연령층의 확률을 구해도 중연령층, 고연령층의 확률은 각각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뭐 두 개만 구하고 1에서 또 뺄까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속편하게 이 세 개에 대한 확률을 각각 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0일 확률을 구하는 모델 하나, 1일 확률을 구하는 모델 하나, 2일 확률을 구하는 모델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모델을 다 만들어요. 클래스별로. 그 다음에 걔네 셋한테 이렇게 결정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확률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다중분류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냥 이 페이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중분류는 아까 전에 이진분류는 우리가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썼었어요. 그냥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딱 함수가 생겨서 0.5보다 높으면 1번 클래스, 0.5보다 낮으면 0번 클래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클래스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 1, 2, 3번 각각에 대해서 저 식 보이시죠? 2에 마이너스 wx 플러스 b. 그러니까 선형 회귀를 그냥 지수에다가 합성해 놓은 거잖아요. 저 값들을 각각 구합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x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저 값은 좀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셋을 다 더한 다음에 그 중에서 얘의 포션이 얼마냐, 얘의 포션이 얼마냐, 얘의 포션이 얼마냐 이렇게 구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얘네 셋의 값이 그냥 얼마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이 안 되지? 그냥
2, 1, 7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진짜 극단적으로. 그러면 합이 총 10이니까 그냥 10으로 나눠가지고 0.2, 0.1, 0.7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총 합이 1이 되니까 확률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확률을 각각. 그래서 1일 확률 20%, 2일 확률 10%, 3일 확률 70% 이런 식으로 각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을 우리가 예측으로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확률 변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뭔가 시그모이드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느낌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환하는 방식을 소프트맥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냥 요거예요. 진짜 지수꼴로 다 바꿔놓고 그 다음에 셋 다 확률 각각 더한 다음에 네, 확률 제일 그렇게 하면 각각 전체에 대해서 얼마씩의 포션을 먹고 있는지를 우리가 합이 1이 되도록 딱 확률의 개념으로서 계산할 수가 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소프트맥스의 구조는 좀 중요해요. 다 지수 처리한 다음에 합분의 얘만 이렇게 구하는 거. 이게 소프트맥스인데 왜 중요하냐? GPT가 이걸 씁니다. 사실 GPT가 하는 게 진짜 단순하거든요. GPT가 하는 게 진짜. 그 다음에 빈칸을 뚫어놔요. 여기에 올 단어는 한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이 확률값을 다 계산해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돌려가지고 제일 값 큰 거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라는 게 딱 나온 거죠. GPT가 이렇게 작동해요. 그 다음에 뭘까요? 다음에는 또 뭐가 올까? 이렇게 빈칸 또 뚫어놓고 또 같은 집, 같은 집, 같은 집. 요게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의 원리예요. 재밌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 사실 다중분류가 되면 손실함수도 살짝 바뀌거든요. 이거는 그냥 좀 흘려들어 주세요. 아까 전에 이진분류에서는 우리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잖아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서로 대칭적으로 만들어서 정답이 0이면 1에 얼마나 가까울수록 더 큰 그라디언트. 정답이 1이면 0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그라디언트. 이게 지금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의 기본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대칭적인 구조를 못 써요. 왜냐하면 클래스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세 개만 돼도 그 대칭 구조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냥 정답인 클래스의 확률을 얼마로 찍었는지만 딱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클래스가 9개가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7번 클래스가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7번을 몇 프로라고 찍었는지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7번을 100%라고 찍었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7번을 50%라고 찍었다. 7번을 10%라고 찍었다. 너 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판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식이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각각 지금 i가 그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n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n분의 1을 안 해요. 죄송합니다. n분의 1은 안 하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yi 값에다가 정답이면 1, 오답이면 빵을 넣어요. 그럼 어차피 식이 살아남는 경우가 정답인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 정답인 경우에 그 정답인 케이스의 확률을 얼마라고 예측했는지를 그냥 로그 씌워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식처럼 그 정답인 실제로 클래스를 100%라고 찍었다면 확률이 1이랐다면 손실을 가하지 않고 그 확률을 낮게 찍으면 낮게 찍었을수록 더 큰 손실을 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원래 크로스 엔트로피였고요. 이거를 아까 전에 이진 분류에 만들려고 대칭적으로 특수하게 변형해 놓은 형태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멀티플 따를 붙이지 않고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해요. 그냥 제일 기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답인 클래스에만 딱 한해서 확률을 낮게 예측했다면 손실함수는 커지고 확률을 높게 예측하였다면 손실함수는 작아진다. 이 구조가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중분류여도 그 경사강하는 방법은 아까 이진분류에서 봤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합성함수를 쭉 늘어놓고 그냥 각각 그라디언트 곱해가지고 이렇게 최종 그라디언트 구하는 그 구조가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함수 자체 확률을 만드는 함수가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소프트맥스로 바뀌었다는 점 이거 미분하기 좀 빡셉니다. 그 다음에 손실함수도 바이너리가 아니라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다는 거 이것도 미분하기 좀 빡셉니다. 아무튼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보여만 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뭐 직접 해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 지금 우리가 타깃이 성별이었잖아요. 근데 요것만 그냥 나이 012로 코딩되어 있는 요 나이로 바꾸고 그냥 쭉 한번 연속으로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뭐가 좀 눈에 띄느냐? 일단 스코어가 확 떨어졌어요. 0.68. 좀 분류 성능이 처참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이진분류랑 다중분류에서 정확도는 기본값이 달라요. 이거 혹시 이해되세요? 만약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1000대 1000이라고 쳐보면 이진분류에서 아무거나 찍으면 정확도는 50%겠죠? 근데 지금 얘는 클래스가 3개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찍으면 정확도가 기본값이 33%예요. 그래서 같은 68%라는 성능이 나왔어도 이진분류에서 68이 나온 거랑 클래스가 좀 더 많은 문제에서 68이라 나온 거랑은 많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막 10진분류까지 가면 클래스가 10개 정도 되면 우리가 한 7, 80%만 찍어도 정말 잘 맞추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이상적인 수준으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스코어가 너무 낙담할 것은 아니다. 물론 잘 찍는다고 못하겠지만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코이피션트 보세요. 뭔가 식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중분류 문제로 가면 각각의 클래스마다 확률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한다. 서로 다른 식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식마다 한 줄씩 해가지고 이렇게 W와 B 값을 뽑아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한 줄, 요만큼이 지금 클래스 0에 대한 확률을 예측하는 식의 가중치와 편향. 그 다음에 얘가 클래스 1 예측하는 놈, 얘가 클래스 2 예측하는 놈. 거기마다 이렇게 가중치와 편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까는 딱 그냥 9개, 한 줄 나오고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클래스의 개수를 곱해서 3 곱하기 9개로 나오는 게 보이시지요? 네. 그렇지만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변수가 마이너스 0.85였다. 그러면 이 변수는 커질수록 클래스 빵으로 가는 데는 네거티브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뭐요? 지금 뒤에서는 0.58이 나왔다. 그러면 이 변수는 클래스 1로 가는 데는 확률이 포지티브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방향성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부차시 때 제가 머신러닝 선은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때 하기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가로축은 이 우리의 모델이 찍은 거고요. 세로축은 진짜 정답이거든요. 지금 여기부터 볼게요. 지금 메일이랑 피메일이 되어 있는데 클래스 제로랑 원으로 지금 여기는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분류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메일일 때 메일이라고 답한 경우가 진하고 피메일일 때 피메일이라고 한 경우가 진하죠. 그 양쪽 잘못 예측한 경우는 되게 적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다중분류로 왔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대각선에 있는 요 값들이 정답인 거거든요. 얘네들이 올바르게 예측한 케이스들인 거거든요. 고연령층인데 고연령층이라고 답하고 중연령층인데 중연령층이라고 답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대각선들이 얘는 잘 맞추는데 좀 이쪽은 많이 옅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다중분류 문제는 지금 성별 예측은 좀 잘 풀고 있는데 로지스틱이 나이 예측을 좀 못 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 숫자로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죠. 제가 아까 0.68이 셋 중에 하나 찍는 거니까 많이 낮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형태라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로지스틱 회계 알고리즘을 공부를 해봤고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분류 결과가 확률로 나옵니다. 사실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안 드리긴 했는데 아까 프레딕트 하면 딱 0 또는 1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뒤에다가 프로바를 하나 붙여서 프레딕트 프로바 이렇게 하면 확률을 진짜로 0에서 1 사이 값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진짜 확률로 볼 수 있다. 연속적으로. 안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진짜 쓸 일이 많지 않아서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형회귀 모델을 기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연속성을 잘 살리고 있다. 이 시그모이드라는 함수 자체가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연속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분류 문제를 잘 해결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모델의 구조가 단순해서 학습과 예측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냥 W값, B값만 찾으면 끝이니까요. 그러면 딴 것들은 얼마나 복잡하냐?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단점을 좀 설명드리자면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입력이 증가할 때 확률이 증가한다는 걸 선형적으로 가정할 수 없다. 그 선형회귀 모델 할 때 헤모글로빈 값이 1mg per 데시리터 올라가면 여자 2 남자인 정도가 뭐 0.2 올라가는 것이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도 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요. 왜냐면 얘는 확률로 바꿔내긴 했지만 헤모글로빈이 1 증가한다고 항상 여자의 확률이 남자의 확률이 얼마씩 올라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자체가 애초에 조금 모순적일 수 있다. 물론 지금 분류는 되게 잘 했죠. 잘 하지만 조금 더 복잡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 문제로 가면 성능이 확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나머지 두 개는 선형회귀에서랑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특성간이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에 취약하고
그다음에 이상치가 많으면 회귀식이 확 틀어지면서 좀 이상한 모델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취약하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했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우리 지금 여기서 변수 열심히 찾았죠? 코에피션트들 열심히 계산을 했죠? 이걸 진짜 식으로 늘어서면 무슨 일이 되냐면요. 여자일 확률은 이 식이다. 라는 계산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환자한테 들고 가가지고 당신의 성별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면 되게 좋아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류 문제에서 확률을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더 좋은 모델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트리 기반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현대 머신러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 기반 모델,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라디언트 부스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